안녕하세요. 명리학을 강의하는 조미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경제 사정도 많이 안 좋고 주변에 젊은 분들이 직업을 못 가져서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으로 한번 직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명리학으로 알아보는 신직업 찾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리학으로 직업론을 보기 전에 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전공과 직업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부모의 강요라든가 아니면 그냥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자칫 잘못 그냥 결정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길을 오랫동안 가야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는 이게 안 맞아 하면서 계속 다른 직장을 찾는 분들도 계속 있더라고요. 즉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즐거움을 못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 명리학 쪽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강의하게 됐고요. 또 요새는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퇴직하시고 또는 인생 후반기에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생 후반기에도 재미나게 나에게 맞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을까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 명리학으로, 이 사주팔자로 알아볼 수가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명리학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자연학도 되고 사주학이라고도 하는데, 즉 이 우주 자연의 변화를, 자연의 학문을,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 자연의 변화의 그 이치를 사주팔자라는 그 글자에 인간의 운명에 대입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것이 곧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러면 그 우주 자연의 변화, 그거를 내 사주팔자에 대입해서 그 사주팔자를 명이라고 하는데, 그 명에는 그 사람의 적성,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진로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운으로는 나는 명으로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잘하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데, 내 운으로는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운이 와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게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적성이나 직업을 보는 방법에는 첫 번째가 오행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이 우주자연의 법칙을 목, 화, 토, 금, 수라는 그 5가지로 이 자연의 모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목, 화, 토, 금,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육친이 있어요. 육친이라는 것은 비겁, 상식, 재, 관, 인수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처, 자식, 이런 거와 이런 가족의 사회적 관계로 또 직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살론이 있는데, 신살론에는 현침살이나 역마살 등 이런 명칭이 있는데, 현침살은 말 그대로 뾰족하게 바늘이 올라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리학적으로 오행에 현침살이 들어가 있으면 한의사를 한다던가 간호사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면 현침살이 많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뜨개질이나 바느질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셔요.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벌써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주를 찾아보면 현침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2운성이 있습니다. 12운성은 인생의 생로병사를 12개로 나눈 거예요. 사람이 나고 태어나서 청년기 시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노년기로 가는 그런 인생의 생로병사, 자연 이런 모습으로 직업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포괄적으로 제일 넓게 요번에 배울 내용은 오행, 목화토 금수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성이나 직업을 보는 방법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 자연의 모습을 목화토금수로 나눴다고 했고 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는 거예요. 목은, 여기서 말하는 목은 봄에 모든 만물이 음기를 뚫고 일직선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기운, 즉 목은 봄이라는 이미지고요. 그 봄은 이제 모든 만물이 겨울을 지나고 이 봄을 맞이해서 모든 만물이 다 조금씩 살아나는, 솟아오르는 기운이 목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여름인데요. 그래서 화 자체가 뜨겁다, 태양 이런 거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 봄에 핀 모든 만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확산되는 기운을 화라고 하고, 토는 그 목과 화가 뭐든지 음기를 뚫고 양의 모습으로 발산하는 모습을 그 발산하는 양의 기운을 멈추고 다시 그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그 양의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그 음의 운동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그 연결해주는 그게 토의 기운이고, 그러면 그 양의 기운을 토가 받아서 다시 이제 그 발산된 양을 거두어 들이는 그거를 금수로 연결해 주는 게 토예요. 그 다음에 금은 모든 성장을 멈추고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기운이 금이고, 수는 그 거두어 들인 열매를 아주 조그맣게 다시 씨앗 상태로 조그맣게 저장해서 그 다음 봄에 다시 쓰려고 저장하고 수렴하는 기운을 말하는데, 이 저장하고 수렴하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수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가. 즉 수는 이 목화토금수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젖줄도 되고 정신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로 직업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명리학적 오행으로 보기 전에 산업의 변천사를 한번 보고 직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간단히 저랑 같이 볼게요. 산업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엔 1차 산업은 불과 화력과 옛날의 운송수단은 마차가 있었어요. 그걸로 하다 보니 대량 생산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2차 산업이에요. 좀 더 대량 생산 많은 게 만물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마차가 도로로 바뀌고 그 도로에서 자동차로 다시 또 좀 더 속도감이 있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도 이때만 해도 아직 석탄 산업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말이 이때 많이
돌듯이 한 번 들어간 직장은 그냥 거기서 뼈를 묵는다라는 식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다가 그냥 퇴직하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3차 산업인데요. 3차 산업에는 인터넷과 통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즉 1차와 2차 때와는 전혀 다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요새 우리가 볼 수 있는 온라인이나 게임, 또 이런 유튜브 활동도 다 이런 것과 연결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3차 산업 때 이때 인터넷과 통신의 혁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제일 이 인터넷망이 제일 빠르고 이 사회적 생산 기반이나 경제 활동의 기반을 더 원활하게 많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3차 산업 때 게임으로 게임 강국이 됐었는데 이때 나온 게임 용어로 본캐가 있고 부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캐라는 건 뭐냐면 본래 캐릭터예요. 그 게임의 본래 캐릭터. 이거를 우리가 직업으로 넣으면 원래 나의 직업. 그런데 이 3차 산업 인터넷이나 통신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직업이 또 더 다양해지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내 한 직업만 갖고 1차나 2차 사업 때 그 한 직장과 직업 일 갖고는 내 생활이 안 되는 일이 많아지로 인해서 내 원래 직장도 있고 또 내 다른 일, 부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일도 많이 가지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하나의 틀에 박힌 그냥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이 또 요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부캐라는 것은 직업으로는 부업이고 원래 그 게임 캐릭터로는 다른 캐릭터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이때부터 많이 다양하게 정말 많이 엄청 많이 생겨서 직업이 한 30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만도. 그리고도 앞으로는 더 많은 직업이 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4차 산업에는 AI와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직업인데 이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하드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치면 그냥 컴퓨터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사업 때 1차나 2차 사업 때에 내가 하던 일, 내가 전공한 거, 내가 하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만 알고 있으면 됐고, 그러니까 전공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기계 작동법만 알고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4차 산업이 이제 오면서 이런 단순 업무, 자동화 업무, 기계 작동 방법이나 이런 단순 업무, 자동화 업무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직이는 지금도 서비스직 같은 거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는 앞에 카운터에 사람이 있고 무슨 커피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요새는 다 내가 주문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계로 띡띡띡 눌러서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직이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직종, 그러니까 은행 창구 직원, 무인 매표소, 이런 단순 격리 직원 같은 것은 다 AI, 인공지능이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소프트 스킬이라고, 이거는 컴퓨터 본체는 하드라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 스킬 하드 프로그램을 에서 AI도 그거를 다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협업 능력이나 사람과 사람이 이 업무와 저 업무의 같은 협업이라든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 능력 그런 거라든가 또는 리더십 또 시간 관리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거는 이 AI가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데이터가 많아진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분류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직은 AI가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나 정서적 이런 유연성 있는 거는 아직은 AI가 지금은 그것까지는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이 소프트 스킬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에는. 그러면 이 4차 산업을 명리학적으로 제가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이 4차 산업에 명리학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이 하드 스킬 쪽으로는 단순하게 그 명리학적으로는 목이나 또는 금과 같은 두 가지 업무로 많이 대처가 됐다고 하면 이 소프트 스킬, 즉 4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에 명리학적으로 대비를 해보면은 이 협업 능력이나 소통 능력은 목과 화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목과 화는 뭔가 발산하고 번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협업이나 소통도 그 목과 화의 그런 기질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리더십은 이 목화 토 금수를 다 각자의 리더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목일주라고 하는데 목일주의 사람의 모습이 있고 화일주의 사람의 모습이 있고 토일주의 사람의 모습이 있고 금일주, 수일주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 5가지 일주의 리더십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 다른 모습의 리더십을 이 목화는 그 모습을 다 협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이나 그 수많은 데이터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데이터 양을 분류하고 비판하고 다시 그거를 소통하게 하는 그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금의 모습이에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금의 모습인데 금은 칼의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칼의 모습이거든요. 자르고 금이 아까 모든 만물을 목화로서 피었던 만물을 다 거두어 들이는 쑥살지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은 뭔가 자르고 걷어들이고 분류하고 그런 모습이 금의 모습이라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시간관리 능력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는 창의력이나 정서적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수의 명리학으로 보면은 수에 속해요. 수는 물을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물인데 그 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어느 모습으로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땅이 파이면 그 땅 파인 대로 들어가고 굽이굽이 흘러갈 수 있어서 유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가 모든 만물의 정신적인 모든 만물의 정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일주, 명리학적으로 수일주 분들이 창의력이 되게 많아서 계획하고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 쪽으로 직업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획하고 관리, 그런.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을 다 합치면은 감성지능이 되는데 EQ라고 하죠. 이 감성지능이 앞으로 4차 산업에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 업무는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AI를 다루다 보면 AI에는 윤리적인 감정이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윤리적인 감정이 아직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AI가 더 이제 세분화지고 더 사람 같아질 텐데 거기에 윤리적인 면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AI의 지식을 관리해주고 또 사고력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게 감성지능이고 그 감성지능을 명리학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수하고 화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앞으로는 옛날 1차나 2차는 그저 목, 화, 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쓸 수가 있었지만 이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목과 화, 금과 수가 서로 융합을 해요. 서로가 같이 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명리학에서는 목화와 금수의 합이라고 하는데 서로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서 지금은 목과 화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목과 화는 일반론적으로는 문과로 보고 이 문과는 인문학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과, 인문학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작은 애들끼리 그냥 계속 직업으로 갖고 나갔지만 지금은 또 금수, 명리학에서의 금수는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과,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명리학으로 따지면 토가 아까 목화토 금수라고 했는데 그 토를 바탕으로 목화와 금수가 서로 협력하고 바탕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과학에도 옛날에는 과학은 그냥 과학이었어요. 이과, 수학 그런 과학이었고 딱딱하다 뭐 그런 것 쪽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에는 이 과학에도 예술 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화와 같이 융합을 하다 보니까 과학에도 예술 감성이 들어가고 문학에도 빅데이터라고 그런 과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행동의 정신 패턴으로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을 우리가 해요. 내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 벌써 이 빅데이터가 내가 인터넷 쇼핑을 어떤 거를 많이 보더라. 또 어떤 거를 많이 쇼핑을 많이 하더라.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뉴스를 많이 보더라. 뉴스의 종류, 이 사람의 뭐 쇼핑의 취향 그런 게 다 데이터 값이 타다다다다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인문학의 융합으로 들어가면 역사학에도 우리가 역사학 즉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에도 이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취미, 취향 그런 것도 다 데이터화가 돼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에는 이런 목화와 인문학과 금수, 명리학으로는 금수 이 과학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 빅데이터에 대한 직업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살아남을 직업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4차 산업이 돼서 옛날에 1, 2차에 했던 이런 단순 직업들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교감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손놀림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직업이 오래도록 남아 살아남는 직업이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미용사는 아직 AI가 머리를 그렇게 사람처럼 부드럽게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미용사 또는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코디네이터도 지금은 살아남겠지만 AI가 빅데이터화가 더 발전이 된다면 코디네이터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되고 AI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사는 아직 AI가 되지 못하고 식리 3당이나 명리학까지도 아직은 AI가
이거를 섭렵을 못하고, 그 다음에 AS 기사도 아직은 그렇지만 또 조만간 AS 기사도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빵사, 손놀림과 창의적 사과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제빵사도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이고, 비행기 승무원, 간호사도 아직은 살아남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설가, AI가 아무리 좀 빅데이터화가 많이 돼 있어도 이런 창의적인 거에는 아직 사람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소설가 등등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도 AI가 점점 더 발전을 하면은 이것도 다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인데,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 직업, 즉 아직 인간이 이 지구에 살아있는 이상은 살아남을 직업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치인, 연예인, 과학자, 우주탐험가, 로켓공학 같은 우주탐험가나 고고학은 사람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한은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직업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더 앞으로 이 사회에까지도 이제 변화를 주는데, 명리학에서 이거를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라고 해서, 명리학으로는 지구가 계속 돌듯이 이 오행도 지구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의 그 모카토금수 자연의 모습도 계속 변하고, 이 변하듯이 우리들도 변화하고, 인류의 역사도 지구가 계속 돌듯이 인류의 역사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변한다고 해서 그 없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직업이 새로 창조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써왔던 그 직업에서 변화하면서 그 직업이 자꾸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유 경제도 여태까지는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이 그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본시장이라면, 이 AI 4차 산업에서는 그 재능과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이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공유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이 그거를 사회적 가치로까지 느끼게 해주고, 그것이 또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고 그들을 그 원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이 공유 경제와 4차 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비영리 단체가 그 가난한 시골 지역 여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시골 지역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창업을 통해서 그 비영리 단체가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그거를 투자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빈곤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요새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새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공유 경제와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명리학적으로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 요약은 명리학으로도 직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명리학은 우주자연의 모습으로 오행을 만든 건데, 그 오행으로도 직업을 볼 수 있다라는 거와, 그 우주의 산업의 변천도 우주의 변화로 인해서 역사도 변하고, 역사도 변화보니 산업도 변하고, 그 산업도 변한 것이 오행도 계속, 명리학에서는 오행도 계속 돈다라고 하는데, 이 모카토금수가 계속 변면서 그 역사도 변화도 우주도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산업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명리학으로 이 직업을 볼 수 있고 그 변하는 직업을 변화되는 모습을 명리학으로도 볼 수 있고 결국은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직업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직업에 대해서 명리학 오행으로 같이 한번 대비를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럼 그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